조지 워싱턴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갓 태어난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뻔한 아주 아슬아슬한 외교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단 한 사람이, 그것도 외국에서 온 외교관 한 명이 이 신생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한쪽에는 독립전쟁 때 함께 싸우며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 같은 프랑스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비록 전쟁까지 치른 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영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현실, 이 둘 사이에서 미국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1793년 프랑스가 영국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미국은 자신들의 첫 번째, 그리고 아주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워싱턴이 막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요. 유럽에서 터진 이 전쟁은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독립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프랑스에 대한 마음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압도적으로 프랑스를 도와야 한다 하면서 정부를 막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미국 사람들한테 이 전쟁은 그냥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니었어요. 독재적인 왕정에 맞서 싸우는 우리와 같은 공화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지지하는 건 거의 종교적인 열정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들끓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했죠. 지금 갓 태어난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이 전쟁에 휘말려선 절대 안 된다. 바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건 엄청나게 논란이 많고 또 인기도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1793년에 중립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미국은 이 전쟁에서 양쪽 모두와 공정하고 우호적으로 지낼 것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들한테도 경고했죠. 프랑스든 영국이든 어느 한쪽을 위해서 몰래 배를 무장시키거나 무기를 팔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대통령 혼자 결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의 최측근, 바로 내각 안에서조차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무장관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는 우리 동맹이다. 조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는 혁명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니 옛날 왕이랑 맺은 조약은 무효다.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자, 바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의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폭풍처럼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새로운 공사 에드몽 샤를 주네, 시민 주네라고 불렸죠. 이 사람이 카리스마는 넘치는데 좀 무모한 스타일이었어요. 그의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허락하든 말든 어떻게든 미국을 프랑스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요. 주네는요, 미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아주 대담하게, 아니 무모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미국 항구에서 프랑스 사략선을 꾸리기 시작해요. 영국 상선을 공격하라고요. 이건 워싱턴이 발표한 중립선언은 그냥 종이 조각 취급한 거죠. 그의 행동은 단순히 외교관이 좀 무례하게 구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항구에서 자기 맘대로 사략선을 만들고 심지어 미국 시민들을 모집해서 프랑스를 위해 싸우게 했어요. 미국 땅을 아예 자기들 작전기지처럼 썼고요. 더 황당한 건 미국 영토 안에서 프랑스 법으로 재판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였죠. 결국 주네의 이런 오만하고 무법적인 행동은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법과 권위를 대놓고 무시했으니까요. 이제 워싱턴 행정부와의 정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가 된 겁니다. 워싱턴 행정부는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주네칠에게 아주 단호하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죠. 당신의 행동은 불법이다. 우리 항구에서 배를 무장시키는 짓
당장 멈춰라. 이건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준혜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미국 정도야말로 프랑스와의 신성한 조약을 배신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이 인용문에서 그의 그런 뻔뻔하고 선동적인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죠. 그런데 준혜는 여기서 한 발짝, 아니 10발짝은 더 나아갑니다. 외교관으로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죠.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트린 폭탄 선언이 이겁니다. 준혜는 워싱턴 대통령을 아예 건너뛰고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부 정책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외교관이 아니라 거의 혁명 선동가나 할 법한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자, 대통령의 권위, 아니 국가의 주권 자체가 이렇게 전례 없는 도전을 받게 된 상황. 워싱턴과 그의 내각은 이제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나라는 끝장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프랑스를 지지하며 해밀턴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제퍼슨마저도 이건 아니다. 준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결국 내각은 만장일치로 프랑스 정부에 준혜를 당장 소환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국가 주권이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 정적들이 하나로 뭉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냐면요. 미국이 건국된 이래로 외국에 파견된 공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시오 하고 소환을 요구한 건 이때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아슬아슬했던 위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건 단순히 말썽쟁이 외교관 한 명을 쫓아낸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준혜의 도박은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충격을 받은 미국 국민들이 오히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론은 순식간에 워싱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뭉쳤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준혜를 소환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워싱턴의 리더십과 권위는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준혜 사건은 미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선례들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립했고요. 둘째, 외부 세력의 간섭에 맞서서 국가의 주권을 지켜낸 사실상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거의 200년 동안 이어질 미국 고립주의, 즉 중립 외교 정책의 단단한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20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분열되어 있을 때 과연 외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